성북동 저택 거실 따뜻하던 저녁 식사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내 유언을 읽겠다. 여기서 한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상 속 목소리, 한성진의 전 재산 수익자는 최갑수도. 쨍그랑. 한서연의 포크가 바닥으로 떨집니다. 아버지, 장난하지 마십시오. 한도겸이 웃음을 질끈 씹었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가족도 아니잖아요.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한민재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 집 마지막 식탁이다. 한성진의 단호한 선언. 윤정숙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여보, 이건 애들 앞에서 이럴 일이 아니에요. 식탁 위에 누룽지 숭늉만이 김을 내뿜고 한 가족의 평온은 산산조각 납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합니다. 시작 전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동 한옥 대저택의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초가을 저녁 무렵 붉게 익은 감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저택 안쪽 대청마루에서는 윤정숙이 정성스럽게 한정식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5. 평생 이 집 안주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손끝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조기구이를 가지런히 놓고 장아찌를 작은 접시에 담으며 윤정숙은 문득 오늘이 마지막 저녁 같다는 예감에 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장국 맛보시겠습니까? 집사 최갑수가 두 손으로 그릇을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70살의 최갑수는 이 집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그의 등은 세월만큼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한성진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국 한 술을 떴습니다. 80살의 노인, 한 그룹의 창업주의자 현장 형님이라 불리던 사람. 그는 평생 공장 바닥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진의 세 자녀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첫째 한도겸은 58살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깔끔한 수트를 입고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한서연은 55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답게 품격 있는 말투와 탄탄한 언론 인맥을 자랑했죠. 막내 한민재는 50살. 그는 스타트업을 3번 실패한 뒤 오랫동안 가족들의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조기구이, 장아찌, 나물, 그리고 한성진이 평생 고집해온 구수한 누룽지 숭늉까지. 윤정숙은 마지막 그릇을 올리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늘따라 남편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창업 50주년입니다. 기념관 건립을 제 이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도겸이 정중히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서연은 미소만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재는 말없이 숟가락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관계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겸이 주도하고 서연이 조용히 따르고 민재는 뒤에서 숨죽이는 구도. 한성진은 잔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감나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 내 이름, 그리고 내가 부러뜨린 누군가의 허리.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오래된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평온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지만 한성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 조용한 평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의 날카로운 눈빛, 서연의 계산된 미소, 민재의 불안한 손놀림. 모두 그의 자식들이었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숙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오늘 해야 할 말이 있어. 식탁 위의 음식들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누룽지 숭늉의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냄새와 달리 식탁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성진은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오늘 밤 이 집안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갑수는 부엌에서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며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세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회장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리고 그 말이 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하지만 최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저녁은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곧 터질 폭풍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붉은 감 하나가 똑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한 집안의 마지막 평온한 저녁이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 유언을 읽겠다. 여기서. 그 말과 함께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도겸의 손이 멈췄고 한서연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한민재는 숟가락을 놓으며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윤정숙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한성진은 이미 리모컨을 들어 거실 스피커를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그룹 법무팀 2명과 공증인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는 한성진이 단정한 양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한성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진의 전 재산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처리한다. 수익자는 최갑수. 쨍그랑. 한서연이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도겸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의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한성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영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제쳐두고 집사에게 전 재산을 넘긴다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성진은 잔잔히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집 마지막 식탁이다. 그 말의 무게가 식탁 위를 짓눌렀습니다. 윤정숙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이건 애들 앞에서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한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이요. 한도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법무팀 당장 부르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신탁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최갑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최갑수는 부엌 한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40년. 새벽 출근, 막차 퇴근. 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현금 봉투를 들고 직원들 급여를 지키려 밤새 뛰어다니던 그 시절.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성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기억하냐, 도겸아. 1998년 음력 설 전에 급여 못 줄 뻔한 거. 한도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그 겨울을. 그때 너도 나도 도망갈 궁리만 했다.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다. 한성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죠. 집사님이 충성스러웠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문에는 규칙이 있어요. 혈육이 우선이에요.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성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규칙?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규칙이라 공장에 불이 났던 그 밤 불길 속에서 재단 기계를 혼자 끌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규칙이 기억해 주더냐? 한민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전부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아들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성진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다. 빚을 갚는 거다. 내가 진 빚을.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도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민재는 멍하니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성진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최갑수는 여전히 부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결정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장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빚을 갚는 문제였습니다. 가문의 규칙과 노인의 빚이 식탁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누룽지 숭늉의 김은 이미 식어버렸고 식탁 위의 음식들도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평온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도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법무팀 당장 부릅니다. 신탁은 취소하면 됩니다. 정신능력 감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문제에는 언제나 해법이 있었습니다. 최갑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갑수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던 날들. 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현금 봉투를 들고 직원들을 찾아다니던 그 밤.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들. 한성진이 찬찬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기억하냐, 도겸아. 1998년 음력 설 전에 급여 못 줄 뻔한 거. 한도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미국 출장 중이었고 회사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귀국을 미루려 했던 것까지도. 그때 너도 나도 도망갈 궁리만 했다. 나조차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다. 한성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갑수가 자기 집 전세금까지 빼서 급여 봉투를 만들었다. 그리고 혼자 공장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설 명절에 애들 선물이라도 사라고. 최갑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안도하는 얼굴, 그리고 회장님이 나중에 사무실에서 혼자 우시던 모습까지.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죠. 보상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명예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가문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의 말투는 간곡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계산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성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규칙? 그는 잠시 술잔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규칙이라 공장 불나던 밤 기억하냐? 2005년 가을이었지. 한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방송국에서 큰 상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재단 기계를 혼자 끌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규칙이 기억해 주더냐. 그 기계 하나가 100억짜리였다. 그걸 혼자 끌어내다가 이 사람 등에 화상을 입었다. 한성진은 최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흉터 남아있지? 최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민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저희를 전부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평생 형과 누나 그늘에 가려 살았고 3번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온 자신. 그나마 아버지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성진은 막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다. 빚을 갚는 거다. 내가 진 빚을.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건 변함없다. 하지만 갑수는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 내 회사를 구한 사람이다. 그 빚을 갚지 않고 눈을 감을 수는 없다. 한도겸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전부요? 이건 상식을 벗어난 처사입니다. 그는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 단위의 자산. 그게 한순간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문의 존속 문제였습니다. 윤정숙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갑수 씨에게 보상은 충분히 하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하지만 한성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모르오. 그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버렸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위해 살았어요. 제가 방송국 그만두고 재단 맡은 것도, 오빠가 미국 유학 포기하고 회사 들어온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하지만 한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다. 최갑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그냥 제 몫만 챙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제분들께 하지만
한성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미 결정했다.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문의 규칙과 노인의 빚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혈육의 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와 의리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누룽지 숭늉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고 한 가족의 평온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윤정숙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 오래된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자 먼지가 쌓인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을지로 사무실 금고 비상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도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한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장부가 나왔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붉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분, 개인사채 상환, 직원 자녀 등록금 대납, 병원비 긴급 지원, 장례비 지원, 그리고 각 항목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갑수, 최갑수, 최갑수.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 넘게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기부예요. 아버지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한도겸이 장부를 빼앗듯이 가져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친 기록들.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수억, 수십억 단위의 돈이 움직였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당신 아버지가 회사 살리겠다고 집 담보까지 잡히자 갑수 씨가 자기 집을 먼저 내놨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998년 그해 겨울, 은행에서 대출이 막혔을 때였어. 회장님은 온갖 곳을 다 알아봤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 그때 갑수 씨가 자기 명의 집 서류를 가져왔어. 최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의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하지만 한성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의무가 아니었다. 그때 자네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지. 전세금 없으면 애가 학교도 못 다닐 판이었어. 한성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자네는 주저없이 서류를 내밀었지. 한민재가 장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제 이름도 있네요. 2018년 한민재 사업자금 긴급 지원 1억. 수취인 최갑수. 한민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었고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도 누나도 심지어 아버지조차 실망한 표정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없이. 최갑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어려우실 때 돕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집사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한서연이 다시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자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성진의 흘림체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잉크도 발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한서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갑수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못 갚으면 죽어서 갚겠다. 내 이름을 지켜준 사람에게, 내 회사를 지켜준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자네 것이나 다름없다. 언젠가 이 빚을 반드시 갚겠다. 한성진. 편지를 읽는 한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도겸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전 재산은 말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명예도 드리고 금전적 보상도 넉넉히 드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한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야. 한서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론이 알면 우리 끝이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재벌 회장, 전 재산 집사에게 상속, 충격, 한 그룹 경영권 집사 차지, 혈육 제치고 집사 선택한 재벌. 언론의 먹잇감이 될 게 뻔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도 그간 쌓아온 명예도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한민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바꿀 수 있는 절충안은 없습니까? 지분을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그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아버지의 뜻도 존중하면서 가족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성진은 대답 대신 창밖의 오래된 감나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약속했지. 40년 전 젊은 최갑수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둘이서 감나무 아래 앉아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했던 그날. 지켜준 사람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장부는 여전히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들이 촛불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도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 와. 유언 대용 신탁 무효화 소송 준비해. 법무팀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서연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기자 2명 정도 대기시켜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언론 대응 준비였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여론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성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윤정숙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한서연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최갑수가 번개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을 곁에서 모셔온 경험으로 그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심장약을 꺼내 한성진의 입에 넣고 등을 받쳐 앉히며 심호흡을 유도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숨 쉬세요. 천천히. 최갑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한민재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손가락이 숫자를 누르려는 순간 한성진이 손을 뻗어 민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은 식탁에서. 한성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한도겸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을 바꾸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평생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한성진의 눈빛은 도겸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널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남기는 거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한서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우린요? 우린 평생 아버지 그림자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포기했어요. 방송국도, 결혼도, 제 꿈도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윤정숙이 딸을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서연아,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뜻도 이해했고 자식들의 아픔도 이해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함께 아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집안의 중심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무력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한민재는 멍하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무릎 꿇고 누나가 울고 어머니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 평생 견고해 보였던 이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땡하고 울렸습니다. 밤 9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 한 집안이 붕괴되는 소리, 그 소리가 종소리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최갑수는 여전히 한성진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만 없었다면 이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뜻은 감사했지만 이렇게 가족을 아프게 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최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건 필요한 과정이다. 한성진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배워야 할 시간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식탁 위에는 완전히 식어버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기구이는 기름이 굳었고 장아찌는 색이 변했으며 누룽지 숭늉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음식들처럼 이 집안의 온기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했던 저녁 식탁이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도겸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숫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산으로 풀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평온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들 사이로 진짜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가라앉고 거실에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한성진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얼굴에도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최갑수는 여전히 회장을 부축한 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윤정숙이 물 한 잔을 가져왔고 한성진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막내 아들이 평생 형과 누나 뒤에 숨어 지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빌린 돈 사실 집사님한테 1억 빌렸습니다. 한도겸이 번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망했을 때였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한테도 전화했고 누나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모두 실망하셨어요. 또 실패했냐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그 얘기는 하지만 한민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말해야 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없이. 열어보니까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1억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한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가족한테 거절당하고 집사님한테 돈 빌렸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차라리 혼자 짊어지는 게 나았어요. 더 이상 가족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최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한도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한민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면 우리 회사 하청업체들 단가를 정상화하자고 하셨어요. 납품가 후려치기 그만하자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청업체 단가 문제는 그가 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계속 추진해온 원가절감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는 협력업체들의 납품가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게 경영이라고, 그게 생존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성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못 이룬 숙제였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회사가 살려고 얼마나 많은 작은 회사들을 짓밟았는지. 협력업체 사장들이 빚에 쫓겨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 윤정숙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갑수 씨가 우리 집에 온 건 20대 때였어요. 그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충남 공장 기숙사에서 기계 사고가 났을 때예요. 당신이 기계에 깔렸는데
갑수 씨가 혼자서 당신을 업고 3km를 뛰어내려왔어요. 한겨울 새벽이었죠. 한서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얘기 처음 듣네요. 그는 평생 아버지 곁에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는 아버지가 진 진짜 빚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성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죽을 뻔했지.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 그는 최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흘 밤낮을 병실을 지켰어. 회사 일도 내팽개치고. 그러다가 내가 깨어났을 때 갑수가 그러더군. 회장님, 이제 회사 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살려드렸으니까요. 최갑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건방졌습니다. 하지만 한성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 그 진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 그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피를 나눈 사람들이지. 하지만 갑수는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야. 한민재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화면을 켜서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어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민재와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이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민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납품 단가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부분들을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가표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민재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번 실패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숫자만 쫓다가 사람을 놓쳤다는 걸.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한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 동생이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은 동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림자 같았던 막내가 이제는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성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했던 거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신을 물려주는 거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지. 거실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 서랍에서 작은 마이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끝까지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남편의 마지막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작은 응접실. 가족만이 모인 이 공간에서 마지막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한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2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유언대용 신탁의 기본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이 2번째 봉투에는 진짜 핵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의 수익자는 최갑수. 한성진이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 조건부다. 그 말에 세 남매의 눈빛이
일제히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조건부라니.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성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최갑수는 한성진 공익신탁을 설립해 지분 51%를 신탁에 귀속한다. 한도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익신탁? 그건 단순한 상속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신탁의 목적은 하청업체 단가 정상화, 직원 자녀 장학금, 퇴직자 의료비 지원이다. 한성진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운영이사는 최갑수 1인과 함께 도겸, 서연, 민재가 순환직으로 3년씩 맡는다. 한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국 가족도 참여하는 구조라는 뜻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갑수가 지명하되 5년 내 가족 중 가장 적합한 자에게 승계한다. 한도겸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사실상 우리에게 돌아오는 구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빼앗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선은 갑수에게 맡긴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간 숫자를 잘 만들었지만 사람 숫자는 틀렸다. 갑수는 사람을 센다. 내가 배워야 할 건 바로 그거야. 한도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능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시험이네요.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배우라는 거죠? 집사님한테서. 최갑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과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을 집사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 큰 회사의 수장이 된다는 것. 그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믿는 건 자네뿐이야. 최갑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맡겠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전 조건 3번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집안을 밖에서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는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르칠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회장님께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성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집사에게라는 문장 너머 집사에게 맡기되 가족에게 배우게 하라는 질서의 재편.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진짜 교육. 숫자가 아닌 사람을 배우는 시간. 그게 그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한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이제 사람 숫자부터 다시 세어보자.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평생 그림자로 살았던 막내가 이제는 가족을 이끄는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배우기 시작했어요. 협력업체 대표님들을 만나면서요. 한도겸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그는 최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래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한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재단 일을 하면서 숫자만 봤어요.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줬는지, 얼마를 지원했는지. 정작 그 사람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보고 싶어요. 사람을. 윤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물려주는 거고요. 한성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 그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최갑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지키려 했던 것들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들께서 제대로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임무입니다. 한성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그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경영 기법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지. 갑수는 그걸 안다. 그래서 40년을 내 곁을 지켰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의 충격과 분노,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이해와 수용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성진이 평생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조기구이, 장아찌, 그리고 구수한 누룽지 숭늉. 윤정숙이 숭늉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시작해 볼게요. 애들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뭘 원하셨는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도겸은 하청업체 간담회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부장급 직원에게 맡겼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단가를 이번 분기부터 8% 상향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도겸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부 이익은 임원 성과급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협력업체 대표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했던 길이라는 것을. 한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저희 직원들이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도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숫자 뒤에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한서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진 공익신탁의 첫 장학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만 보는 대신 직접 장학생 후보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청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한서연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서연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평소 익숙한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성진 공익신탁의 첫 장학생을 발표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밤늦게까지 하청 대표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납품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단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이익률은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입니다. 한민재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튼튼해야 우리도 튼튼합니다. 한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3번 실패하면서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최갑수는 본관 회장실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노조위원장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위원장님, 회장님 빈자리를 제가 잠깐 맡고 있을 뿐입니다. 최갑수의 목소리는 겸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회장님께서 지키려 했던 것들을 잠시 지키는 것뿐입니다. 노조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수 씨, 당신이라서 믿습니다. 40년을 현장에서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제일 잘 알죠. 최갑수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직원 복지 개선안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성진의 영정 앞에 세 남매가 나란히 섰습니다. 한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숫자를 다시 배웁니다. 사람의 숫자를. 그의 목소리는 진솔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 눈빛을 봤어요. 제가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의 무게를 압니다. 약속의 무게도요. 그는 눈물을 참으며 이어갔습니다. 장학생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 아이들 눈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을요. 한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패해도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법도요. 윤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수 씨. 최갑수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여사님. 윤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은요, 오늘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서로를. 최갑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먼저 배우겠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을. 바로 그때 마당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더니 붉은 감 하나가 똑 떨어졌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한성진이 평생 지켜보던 그 감나무. 그 나무 아래서 젊은 날 최갑수와 약속했던 그 자리. 지켜준 사람을 지키겠다던 약속.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탁은 끝났지만 새로운 식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누룽지였습니다. 그 식탁 위의 첫 음식은 누룽지 숭늉이었습니다. 오래 눌어붙어도 물 붓고 끓이면 다시 일어서는 맛. 쓴맛도 있지만 결국 구수함이 남는 그 맛. 세 남매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최갑수도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을 집사로 살았던 사람이 가족 식탁에 앉는다는 것. 하지만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갑수 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최갑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도겸이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하네요. 한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던 맛이죠.
한민재가 덧붙였습니다. 눌어붙어도 다시 일어서는 맛이래요.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그들은 함께 숭늉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한 집안이 새로 익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붉은 감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더욱 붉게 빛났습니다. 한성진이 평생 지켜본 풍경, 그 풍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성공이 아닌 함께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채워지는 이야기. 그게 한성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